눈보라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다 전신 화상을 입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것이란 선고를 받은 캐나다 소방관. 모든 의사가 포기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전혀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의 의료기술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북부 소방관이 경험한 한국 의료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북부 소방서장 로버트 맥킨타이어입니다. 올해 62세, 40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겨울, 캐나다 북부는 역사상 최악의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했고 시야는 불과 2m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소방서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윈터마운틴 정상 근처 산장에 고립된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소방서장으로서 저는 직접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우리 팀은 폭설 속에서 4시간을 사투 끝에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파묻힌 산장 내부에는 일가족 5명이 저체온증 상태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구출하고 막 건물을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산장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밀쳐냈습니다. 다음 순간 불타는 난로가 쏟아지면서 저의 온몸으로 화염이 덮쳤고 무거운 기둥이 제 다리를 덮쳤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단편적입니다. 동료들이 절 끌어내고 헬기가 날아오는 소리. 그리고 깨어나 보니 토론토 종합병원 병실이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제게 몇 가지 사실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전신 40%의 3도 화상,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압박 손상,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상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리 절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구해온 제가 이제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토론토에서 몬트리올까지 캐나다의 유명한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모든 의사들의 판단은 동일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 휠체어 생활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의관으로 일하는 조카 마이클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한 의학 저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진행 중인 줄기세포 화상 재생 치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한국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곳에서는 미래의 의학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대요. 한국이라. 올림픽이나 몇몇 전자제품 브랜드 정도만 알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저와 비슷한 화상을 입었던 환자들이 회복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지만 의구심도 컸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최고 병원들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곳이라고 가능할까? 마이클은 저의 의심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지금의 의학으로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의학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지금 의료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40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온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온 한 줄기 희망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최고 병원들도 포기한 상태를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그곳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다음 날 담당 의사 테일러 박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마이클이 보여준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맥킨타이어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입니다. 특히 아시아 쪽의 그런 실험적 치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최선은 재활치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물리치료사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사용법을 알려주고 앞으로의 재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니. 평생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온 소방관이 이제는 스스로도 걸을 수 없는 몸이 되다니. 병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마이클이 남긴 추가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었죠. 그 중에는 제 상태와 비슷한 화상 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후 6개월 만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물론 캐나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자비로 부담해야 했지만 미국의 유사한 실험적 치료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큰 부담이었죠. 소방관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리 소방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노스베이 지역 주민들이 저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제가 구한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돕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금액이 치료비와 체류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노스베이 지역 신문은 우리의 영웅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의 의료 코디네이터와 연락을 취했고 원격으로 초기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서류는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의사들의 경력과 병원 시설에 대한 설명도 상세했습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테일러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맥킨타이어 씨, 제 직업적 견해로는 여전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의 치료는 스트레스가 클 겁니다. 여기서 재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휠체어에 평생 묶여 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한 두려움이었지만 한 가닥 희망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토론토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인생의 새 챕터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 한편에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의 깔끔함과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휠체어를 탄 채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맥킨타이어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국제의료팀 코디네이터 김소연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영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맥킨타이어 씨, 긴 여행 많이 피곤하셨죠? 저희가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걱정 마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미국인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석에 앉은 외과 의사였는데 제 상황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었죠. 아시아의 줄기세포 치료? 조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돈만 날리고 오는 미국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 사기가 많다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김 코디네이터의 전문적인 태도와 준비된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의료진이 준비한 웰컴 패키지를 전달했습니다. 안에는 치료 일정, 병원 안내도, 그리고 제 담당 의료진들의 프로필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특별 제작된 응급 이송용 밴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디를 보나 최첨단 건물들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김 코디네이터는 이동하는 내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커버하는 시스템, 높은 의사 경쟁률, 최신 의료기기 도입률 세계 1위라는 사실 등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 의료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 로비는 여전히 활기찼고 국제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병실이 아닌 VIP 외국인 환자용 특별실로 안내받았는데 마치 고급 호텔 객실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제 화상과 다리가 치료될 수 있을까? 아니면 비행기에서 만난 의사의 말처럼 헛된 희망에 돈만 쓰게 될까? 그날 밤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하고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고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 병원, 이 나라에서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김 교수를 만나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듣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한국의 첫 아침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료진이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중년의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민호 교수, 줄기세포 연구와 화상 치료의 권위자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 차트를 꼼꼼히 살펴본 후 제 상처를 세심하게 검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한 검사 후 그는 태블릿을 꺼내 3D 시뮬레이션으로 제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단순히 치료 방법만이 아니라 제 몸 상태를 미세하게 분석한 정확도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받은 진단보다 훨씬 상세했습니다. 특히 절단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다리 부분에 대해 김 교수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맥킨타이어 씨, 다리의 신경 손상이 심각하지만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와 특수 재생 치료를 병행하면 6070%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여러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MRI, CT, 특수 혈액 검사 등을 받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검사가 한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실로 배달된 식사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병원 음식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갈한 한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영양사가 특별히 설계한 식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김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 치료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첫째, 자가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하는 과정. 둘째, 화상 부위에 특수 개발된 인공 피부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단계. 셋째, 손상된 다리 신경을 재생시키기 위한 특수 치료와 재활의 과정이었습니다. 전체 치료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예상되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김 교수의 확신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유사한 사례의 환자들 회복 영상을 보여주며 결코 허황된 기대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병실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미국인 의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미의학 컨퍼런스에 참석차 서울에 온 것이었고 우연히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치료 계획을 들은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의 연구 성과와 병원의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통합적 치료는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곳의 의료 수준은 정말 놀랍군요. 그 의사의 인정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치료 첫날,
아침 일찍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왼팔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이 첫 번째였습니다. 특수 장비가 갖춰진 검사실에서 진행된 시술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거의 통증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제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특수 배양실로 옮겼고 그곳에서 2주간 배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화상 부위 치료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딱지와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는데 캐나다에서는 고통스러운 시술이라 전신 마취를 권장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특수 개발된 무통 레이저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레이저가 손상된 조직만 정확히 제거하는 동안 저는 약간의 열감만 느꼈을 뿐 거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날 갑자기 CNN에서 아시아 줄기세포 치료의 위험성이라는 특집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병실 TV에서도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로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캐나다에서 테일러 박사가 국제전화로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CNN 보도를 봤다며 당장 치료를 중단하고 귀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토론토 병원에서도 제 상태에 맞는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시설은 믿음직스러웠지만 고향의 의사가 그토록 걱정하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 코디네이터는 제 고민을 알아차리고 김 교수와의 상담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CNN 보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은 중국과 태국에 검증되지 않은 클리닉에서 발생한 일이며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는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공인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받고 있는 치료 프로토콜은 이미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검증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교수가 그 자리에서 국제줄기세포학회 회장에게 화상통화를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학 회장은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가 세계적 수준이며 특히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은 최고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병원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나오는 생소한 한식에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영양사가 직접 찾아와 각 음식의 효능을 설명해주고 제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는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오는 간호사들의 체크, 밤에도 활발한 병원 활동, 그리고 때로는 과도하게 느껴지는 보호자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환자를 중심에 두는 한국 의료의 특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가 되자 줄기세포 배양이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이식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술을 접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제 피부 조직과 유사한 인공 피부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병원에서만 시행 중인 최첨단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든 인공 피부와 제 줄기세포를 결합한 이식술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수술실에서 김 교수를 포함한 5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습니다. 시술 과정은 전신마취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후에 영상으로 본 그 과정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시술 이후 회복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캐나다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을 때는 매일 드레싱을 교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특수 처리된 이식 피부가 그런 과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제 몸과 결합되어 갔습니다. 시술 후 3일째 되던 날, 김 교수가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상 부위의 회복 정도를 분자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스캐너였습니다. 스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식된 인공 피부와 줄기세포가 예상보다 빠르게 제 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리의 신경 손상 치료도 병행되었습니다. 김 교수 팀이 개발한 신경재생 촉진 주사를 일주일에 2번씩 맞았습니다. 주사는 통증이 거의 없었지만 효과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만 2주차 즈음부터 발가락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치료 경과가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판단한 김 교수는 국제의료진과의 컨퍼런스를 주선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미국, 유럽, 호주의 전문의들과 제 케이스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토론토의 테일러 박사도 참여했는데 그는 제 회복 속도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치료 1개월 차가 되던 날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몇 주간 특수 재활 훈련을 해오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강한 찌릿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미약하게나마 발에 힘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절단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다리에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진전에 김 교수 팀도 고무되어 특별 제작된 재활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외골격 형태의 이 장비는 제 다리 움직임을 보조하면서도 신경과 근육의 재생을 촉진하는 미세 전기 자극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병원에서만 사용 중인 최첨단 장비라고 했습니다. 2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화상 부위의 회복은 눈에 띄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식된 인공 피부는 이제 거의 자연 피부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 몸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흉터는 여전했지만 피부의 탄력과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다리 기능의 회복은 더 느렸지만 꾸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로봇 보조기 없이도 발목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무릎에도 감각과 약간의 운동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진행 속도라면 6개월 내에 지팡이 정도의 도움만으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의료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김 교수가 직접 회진을 돌았으며 담당 간호사들은 제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재활치료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재활센터에서 하루 3시간씩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력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균형 잡기, 체중 싣기, 그리고 마침내 첫걸음을 떼는 단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재활치료실의 풍경은 캐나다와 사뭇 달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리치료사들의 끈질긴 헌신이었습니다. 박민영 치료사는 매일 아침 제 상태를 체크하고 그날의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녀는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딱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라는 그녀의 말은 제 재활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중간에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지도 덕분에 매일 조금씩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치료 4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평행봉 사이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던 중 박 치료사가 갑자기 평행봉의 한쪽 끝으로 걸어가더니 저를 향해 2팔을 벌렸습니다. 이제 봉 없이 저에게 걸어오세요.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지지대 없이 걸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평행봉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3걸음, 4걸음. 마침내 그녀에게 도달했습니다. 40년간 불길 속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재활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주 뒤에는 지팡이만으로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절뚝거림이 있었고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휠체어에서 벗어나 2다리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화상 부위의 회복도 놀라웠습니다. 인공 피부와 줄기세포 치료 덕분에 피부의 색감과 탄력이 자연스럽게 살아났습니다. 여전히 흉터는 남아 있었지만 기능적으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손가락의 움직임이 완전히 회복되어 단추를 잠그거나 동전을 짚는 등의 섬세한 동작이 가능해졌습니다.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김 교수 팀은 제 사례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증 화상과 신경 손상 환자의 통합적 재활 성공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의대생들과 연구진들 앞에서 제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다른 외국인 환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화학사고 피해자, 호주에서 온 교통사고, 환자 등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기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닌 한국 의료의 체계적인 강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치료 6개월 차, 김 교수는 제게 조심스럽게 귀국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치료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남은 재활은 캐나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의료진 사이의 교류 프로그램에 제가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양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 실제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한국 의료진은 놀라운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의료진과 화상회의를 주선하여 제 치료 내역과 앞으로의 재활 계획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또한 6개월간의 모든 의료 기록을 영어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USB에 담아주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까지 제공했습니다. 출국 전날 병원 스태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만났던 의사, 간호사, 치료사, 심지어 병원 식당의 조리사까지 모두 모여 제 회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기적의 소방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사실 기적을 만든 것은 그들의 헌신과 기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6개월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불안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곳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공항에서 배웅 나온 김 교수와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하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노스베이 지역 신문은 제 사연을 몇 차례 더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소방서 동료들과 가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지팡이만으로 걸어 내려가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귀국 후 2주 동안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계적인 의료 지원에 익숙해진 탓에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약부터 검사 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가 분절되어 있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 박사를 비롯한 캐나다 의료진들은 제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한국에서의 치료 방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와 인공피부 이식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토론토 종합병원은 한국의 대학병원과 공식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저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현장 소방관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소방서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화재 예방 교육과 소방관 안전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 경험이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캐나다 한국의료협력 포럼의 연사로서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화상치료 심포지엄에서 저는 제 경험을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과 공유했고 김 교수 팀의 혁신적인 치료법이 국제 표준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제 사례를 계기로 시작된 국제화상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상 환자들이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년 2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더욱 발전해 있고 서울의 풍경은 더욱 현대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따뜻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의료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끔찍한 화재 사고가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셈입니다.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제가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구 반대편,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그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상 소방관의 한국 의료 기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